해질녘 뉴번 공항에 도착한 도스는 렌터카를 몰고 뉴즈강을 건너 브리지턴으로 향했다. 55번 고속도로를 따라가자 길가에 띄엄띄엄 놓인 농가들과 낡아 터진 담배 창고들이 보였다. 오후의 햇살 아래 펼쳐진 평평한 풍경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보였고 클랜츠보로와 얼라이언스 같은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이곳이 마치 버려진 책 속에 잊힌 페이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고향이기도 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많지만 덕과 친구가 되었고 아만다를 만난 장소였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어린 시절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하며 만약 덕과 아만다가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떤 길로 흘러갔을지 고민했다. 무엇보다 1985년 9월 18일 밤 데이비드 보너 박사가 조깅을 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졌다. 보너 박사는 전년도 12월에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오리엔탈로 이주해왔다. 1980년에 전임 의사가 플로리다로 은퇴한 이후 마을에는 의사 자리가 비어 있었다. 시위원회가 여러 혜택을 제시하며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낙후된 지역이라 지원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행히 아내 메릴린이 이 지역 출신이었고 아만다처럼 지역 내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의 딸이었다. 메릴린의 부모인 베넷 가족은 마을 외곽에서 거대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데이비드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아내의 고향에 병원을 열었다. 개원 직후부터 환자들이 몰려들어 무척 바빴다. 하지만 가난한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큰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박사는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과수원에는 빚이 많았고 2주 첫날부터 장인어른은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처가에 금전적 도움을 주고도 생활비가 저렴해 스미스 크리크가 내려다 보이는 방 4개짜리 집을 살 수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메릴린은 이곳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이상적인 곳이라 믿었고 실제로도 대체로 그러했다. 보너 박사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서핑과 수영은 물론 자전거와 달리기까지 섭렵했다. 퇴근 후 브로드 스트리트를 지나 마을 외곽의 굽이진 길까지 빠르게 조깅하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손을 흔들었고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1985년 9월 18일 유독 고된 하루를 보낸 그는 마을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에야 집을 나섰다. 오후에 내린 비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 위에는 기름기가 올라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평소라면 30분 정도면 돌아왔을 경로였지만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달이 떠오를 때쯤 초조해진 메릴린은 이웃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차를 몰아 그를 찾아 나섰다. 마을 끝자락 굽이진 길 근처 나무 숲 옆에서 그녀는 구급차와 보안관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발견했다. 트럭 운전자가 제어력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고를 낸 트럭은 턱 호스틀러의 소유였고 운전석에는 수갑을 찬 18살의 도슨콜이 있었다. 그는 차량 치사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처지였다. 오리엔탈 외곽에서 2마일 떨어진 곳, 그 잊지 못할 굽이진 길을 지나며 도스는 가족의 땅으로 이어지는 자갈길 진입로를 발견하고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도슨에게 교도관이 면회객이 왔음을 알렸고 곧 이쑤시개를 씹고 있는 아버지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턱 호스틀러는 부유한 여자와 미래를 꿈꾸며 도망쳤던 아들이 결국 감옥에 들어온 처지가 되었다며 그는 도슨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도슨은 감방 구석에서 아버지를 노려보며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고
앞으로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도스는 국선 변호인의 조언을 무시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사의 의견과 달리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헬리팩스의 할레도니아 교도소 농장에서 그는 떼약볕과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옥수수와 밀면화, 콩을 재배했다. 덕과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4년의 수감 기간 동안 면회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가석방으로 오리엔탈에 돌아온 도스는 다시 턱 밑에서 일하며 자동차 부품 가게로 물건을 납품하러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베넷 가문의 사위와 마을의 유일한 의사를 죽인 쓸모없는 콜 가문의 인간이라며 수군거렸고 도스는 짓눌리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이 없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뉴번의 꽃집에 들러 꽃을 산 뒤 오리엔탈 묘지에 있는 보노 박사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가에 꽃을 놓아둔 채 박사가 남겨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1시간 넘게 머물기도 했다. 그 외의 시간 동안 도스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은둔하듯 1년을 보냈다. 가족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돈을 거들어 차고로 찾아왔고 곁에는 야구 배트를 든 테드가 함께였다. 아버지는 샷건을 들고 있었지만 도스는 뼈뼈 아래밭에서 일하며 단단해진 몸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도스는 빠르게 움직이는 테드의 코와 턱을 쇠지렛대로 내리쳤고 아버지의 무기를 빼앗은 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바닥에 쓰러진 그들에게 샷건을 겨눈 도스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테드는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고 아버지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도스는 샷건을 곁에 두고 잠들며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줄였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테드가 술집에서 사람을 찌른 일로 감옥에 갔고 아버지 역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스는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오리엔탈을 떠날 날만 기다렸다.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 그는 샷건을 기름전으로 감싸 상자에 넣고 덕의 집 근처 떡갈나무 아래에 묻었다. 덕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차에 짐을 실은 그는 샬럿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정비사로 일하며 저녁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용접을 배웠다. 이후 루이지애나의 정유소와 시추선으로 일터를 옮겼다. 출소 후 도스는 눈에 띄지 않게 지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친구가 없었기에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았고 아만다 이후로는 연애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알리는 일이었기에 그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다. 범죄자, 집안 출신의 전과자라는 사실과 선량한 사람을 죽였다는 기억이 그를 괴롭혔다. 형기를 마쳤고 계속해서 보상하려 했었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도스는 보노 박사가 살해당했던 지점에 가까워졌다. 굽이진 길. 근처의 나무들이 사라지고 자갈 주차장이 딸린 낙고 뭉툭한 건물이 들어선 것이 보였지만 그는 시선을 외면한 채 도로만 바라보며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리엔탈 시내에 진입한 그는 그린스 크리크와 스미스 크리크가 만나는 지점의 다리를 건넜다. 어린 시절 가족을 피해 이 다리 근처에 앉아 돛담 배들을 바라보며 배들이 닿았을 먼 항구와 언젠가 가고 싶은 곳들을 상상하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예전처럼 풍경의 마음을 빼앗겨 차 속도를 줄였다. 말이 나는 사람들로 붐볐고 보트 위에서 아이스박스를 옮기거나 묶어둔 밧줄을 푸는 움직임들이 보였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니 해안가까지 항해하기에 충분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백미러로 머물기로 한 숙소가 보였지만 바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그는 다리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내려 굳은 다리를 폈다. 꽃집에서 보낸 물건이 도착했는지 문득 궁금해졌지만 곧 확인하면 될 일이었다. 그는 유주강을 바라보며
이 강이 판미코 사운드에 이르면 미국에서 가장 넓은 강이 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시추선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대부분 미시시피 강이라고 답해 그가 내 길을 자주 이겼는데, 정작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 지식을 처음 알려준 사람은 아만다였다. 아만다가 지금 어느 집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문득 궁금했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분명했기에 곁에 있을 남자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 보았지만 다른 이와 함께 웃거나 잠드는 모습은 도저히 그려지지 않았다. 아만다에게 어울리는 더 나은 삶을 찾아 과거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만은 털어낼 수 없는 잘못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보노 박사와 그 가족들이 떠올랐다. 강물을 바라보던 그는 이곳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다. 마을에 여전히 살고 있을 메릴린 보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귀환을 알게 될 가족들 역시 보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는 더는 붙어 있을 것이 없어 보였다. 턱이 죽은 뒤 변호사가 연락하도록 주치한 점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자신을 집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여겼다. 턱은 그가 무엇을 버리고 떠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생전에 방문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루이지애나까지 찾아오지도 않았다. 편지를 꾸준히 보냈음에도 답장은 드물었기에 턱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짐작하면서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도스는 차로 돌아가려던 찰나시야 끝에서 검은 머리의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정체를 찾을 수 없었고 목덜미에 덜이 곤두서는 낯선 감각이 밀려왔다. 수면 위로 강하게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이나 주변을 훑었다. 돛담배를 정박시키는 노부부와 엔진실을 들여다보는 상의를 벗은 남자. 갑판 위에서 서성이는 중년 부부와 아이스박스를 내리는 10대들이 보였다. 마리나 끝자락에서는 또 다른 배 한 척이 바람을 타고 나가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때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이쪽을 응시하는 검은 머리의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부두 끝에 서 있던 그 남자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손을 내리자 상대방도 똑같이 움직였다. 뒷걸음질을 치자 그 역시 같은 동작을 반복했고 심장이 세차게 뛰며 숨이 턱 막혔다. 도스는 등 뒤로 해가 낮게 깔려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와 보급선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다.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으나 다시 시야가 트였을 때 그곳에는 낡은 밧줄이 묶인 부두기둥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당혹감에 휩싸인 도스는 곧장 턱의 집으로 가고 싶었다. 예전에 그곳에서 느꼈던 평온함이 떠올랐고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며 나누어야 할 불필요한 대화조차 피하고자 했다. 검은 머리의 사람을 본 일에 대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뇌진탕 증세가 예상보다 심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여기며 루이지애나의 의사들에게 다시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으며 도로로 들어섰다. 마리나에서 본 검은 머리의 사람과 뇌진탕에 대한 생각을 밀어내며 창문을 내리자 소나무 향과 짠물이 섞인 흙내음이 밀려왔다. 굽이진 길을 따라 몇 분을 더 달린 끝에 턱의 집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접어들 울퉁불퉁한 흙길을 따라 차가 덜컹거리며 나아갔고 모퉁이를 돌자 집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BMW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턱은 수리 도구 문제로 외제차를 타지 않을 뿐더러 병수 60년대 초반 트럭들을 수집하고 복원하는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었기에 그 차는 분명 턱의 것이 아니었다. BMW 옆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오니 예전과 다름없는 집의 모습이 보였다.
원래부터 판잣집에 가까웠던 외가는 여전히 수리가 덜 된 상태였다. 예전에 아만다가 집을 꾸며주려 샀던 꽃, 화분이 현관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꽃들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 있었다. 당시 아만다가 얼마나 들떠서 화분을 선물했었는지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주변을 둘러보자 산수유 나무가지 위로 다람쥐 한 마리가 빠르게 움직였고 나무 사이에서 홍관조의 경고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여했다. 소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집 옆면을 지나 차고 쪽으로 향했다. 다시 햇볕이 내리쬐는 곳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차고 안에서 턱이 마지막으로 복원했을 법한 클래시카를 살펴보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 생각하며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 그녀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보았음에도 기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또 환각을 보는 것인지 의심하며 천천히 돌아다. 배아는 분명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때 두 사람의 안식처였던 그곳에서 아만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턱호스 테틀러가 왜 그토록 집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